문재인 대통령이 국정농단 등으로 수감 중이던 박근혜 전 대통령을 특별 사면했습니다. 여야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각각 존중, 환영한다면서도 대선에 미칠 영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내란 선동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오늘 가석방됐습니다. 민주당이 침묵한 가운데 국민의힘은 좌파 세력의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정의당은 때늦은 결정이어서 안타깝다고 밝혔습니다.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는 국방 공약을 내놨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는 고아 권익 연대를 찾아 봉사활동을 하며 약자와의 동행 행보에 주력했습니다.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하는 청년맞수. 오늘은 대선을 75일 앞두고 이뤄진 문재인 대통령의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결정과 여야 선대의 주요 이슈에 대해서 짚어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4일 의정 종합뉴스 뉴스엔 시작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을 전격 단행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일단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당 일각에서는 비판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재명 후보는 박 전 대통령이 진심 어린 사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환영한다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각에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사면 대상에서 제외된 데 대해 대선을 앞두고 보수 분열을 의도한 것 아니냐고 의심했습니다. 보도에 홍예진 기자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3월 수감돼 5년 가까이 복역한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 복권했습니다. 국민통합과 겸허한 포용이 절실하고 박 전 대통령의 건강을 고려했다는 설명입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입장문을 통해 심려를 끼쳐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고 밝히고 사면을 결정해준 문 대통령에게 심심한 사의를 표한다고 말했습니다. 전격적인 사면에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는 문 대통령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심사숙고 과정을 거쳐 결정한 이번 사면은 대통령 고유의 헌법적 권한으로서 저희 민주당은 이 결정을 존중합니다. 이 후보는 다만 문 대통령의 고뇌를 이해하고 존중한다면서도 박 전 대통령의 대국민 사과를 촉구했습니다. 대선을 앞둔 정치적 고려 아니냐는 의심에 대해 민주당과 이 후보는 발표 전에 청와대와 교감은 없었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당 일각에선 역사적으로 잘못된 결정이 될 것이라는 비판이 나왔고 일부 지지층을 중심으로는 반발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민의힘과 윤석열 후보는 늦었지만 환영한다는 입장입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만 당내에선 이번 특별 사면에 이명박 전 대통령은 포함되지 않은 데 대해 의도적인 갈라치기 아니냐는 의심의 눈초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기에 윤 후보가 당시 국정농단 사건 수사팀장으로 박 전 대통령 중형을 이끌어냈던 만큼 보수 균열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은 박 전 대통령 사면이 대선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며 파장 확대를 경계했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 지금 뛰고 있는 후보를 보면 국민의힘의 윤석열 후보에 대한 제가 보기에 거기에 무슨 방해가 된다거나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최소한의 국민적 동의도 구하지 않았다며 유감을 표명했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다행스러운 일이지만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이나 형 집행정지도 함께 검토돼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선을 불과 70여일 앞두고 이루어진 박 전 대통령 전격 사면에 정치권은 여론의 향배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파장을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홍혜진입니다. 내란 선동 등 혐의로 복역 중이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은 오늘 가석방으로 출소했습니다. 구속 기소된 지 8년 3개월 만인데요. 야권은 촛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라고 반발했고 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습니다. 강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한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지지자들 300여 명의 환호를 받으며 걸어 나옵니다. 저 문 하나 오는데
9번의 겨울을 거쳤습니다. 말 몇 마디로 오랫동안 감옥을 가두는 이런 야만적인 정치적인 행태는 다시는 없어야 합니다.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선고받고 수감 중이었던 이석기 전 의원이 만기 출소를 1년 5개월가량 앞두고 가석방된 겁니다. 이 전 의원은 2013년 9월 혁명 조직을 이끌며 구체적인 내란 준비를 모의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습니다. 형 집행이 면제되는 사면이 아닌 가석방을 받은 이 전 의원은 자신을 구속시킨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강한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정말 사면받아야 할 사람은 과연 누구겠습니까? 박근혜 정권의 악랄한 탄압으로 말 몇 마디로 현역 의원을 감옥에 쳐놓은 사람이 사면이 되고 그 피해자는 이제 나와서 가석방하는 형식을 띠는 것에 대해서 참으로 통탄스럽습니다. 국민의힘은 현 정권이 대선을 앞두고 좌파 세력의 촉불 청구서에 굴복한 결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다만 윤석열 대선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이 전 의원 가석방에 정치적 판단이 들어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박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 짓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밝혔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은 가석방 요건이 되지 않는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국민들의 저항을 막기 위해 물타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정의당은 형기를 거의 다 채운 시점에 내려진 결정이라 안타깝다며 강력한 유감을 표명했고 통합진보당 후신인 진보당은 사면 복권이 아닌 가석방이라는 점에 반발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으며 향후 대선 전국에 어떤 영향이 있을지 여론의 향배를 주시하고 있습니다. 국회방송 강민지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군복무 관련 공약을 발표하면서 청년 장병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직업군인 둘 중 하나를 선택하도록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하고 병사 월급을 200만 원으로 올리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김희연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선택적 모병제를 중심으로 국방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선택적 모병제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를 유지하면서 병력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 모병 가운데 선택할 수 있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 후보는 전역대 사회정착용 목돈 지원과 경력인정 제도 등을 활용해 모병 인력 확보를 유도하고 현재 30만 명에 달하는 징집병 규모를 절반 수준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이 후보는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 행정과 군수,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증원하면 10만 명의 청년 일자리 창출 효과가 생긴다고 강조했습니다. 모병제의 근무 기간을 얼마로 할지, 징집병의 근무 기간을 단축할지에 대해서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미리 발표하면 야당의 발목 잡기를 비롯한 불필요한 논란이 생길 수 있다며 구체적인 언급을 자제했습니다. 이 후보는 또 군복무 환경 개선을 약속하며 청년 장병들의 표심을 공략했습니다. 장병들의 노고에 대해서 최저임금제에 맞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서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하겠습니다. 급여뿐만 아니라 장병들의 생활관도 2명에서 4명 정도가 함께 쓰는 소인실로 전면 개편하고 군 급식 문제는 민간 외주화를 통해 수준을 높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밖에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챙기겠다며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후보는 친여 성향의 대형 온라인 커뮤니티인 클리앙에 4기 민주정부를 세우고 과감한 개혁을 실천으로 보여주겠다며 크리스마스 인사를 전했습니다. 또 부인 김혜경 씨는 크리스마스 이브를 맞아 서울 공동역에서 구세군 자선냄비 자원봉사를 하면서 이 후보를 지원했습니다. 국회방송 김희연입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는 성탄절을 하루 앞둔 오늘 약자와의 동행 행보로 고아 권익연대를 방문해 반찬 나눔 봉사활동을 했습니다. 또 밤에는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자정미사에 참석할 예정인데 윤 후보 움직임을 김동길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아동 양육시설의 보호 대상 아동과 퇴소인들의 인권 보호와 권익을 위한 단체인 고아 권익연대를 찾았습니다.
반찬을 직접 만들어 용기에 담는 등 반찬 나눔 봉사 활동을 펼친 윤 후보는 양육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에 대한 지원 확대를 약속했습니다. 시설에서 퇴소한 아이들이 안정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지원을 대폭 확대하고 부모를 홀로 돌보는 청소년 지원도 확충하겠습니다. 또 주거 약자 지원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연평균 10만 호 공급하고 주거급여도 현실화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윤 후보는 밤에는 명동성당에서 열리는 자정미사에 참석할 예정입니다. 선대위 내홍의 원인으로 꼽히는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이른바 윤핵관을 놓고 당내 갈등은 좀처럼 봉합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준석 대표가 윤 후보의 최측근인 장제원 의원을 지목하며 비판을 쏟아낸 데 이어 김용남 선대위 상임공보특보와 설전까지 벌였습니다. 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후보와 가깝다고 자기 기능을 초과하지 말라며 사실상 윤핵관에 경고를 했는데 윤석열 후보는 윤핵관 자체를 부정해 시각차를 드러냈습니다. 각자가 지금 맡은 바 임무 이외에 자기의 기능을 갖다 발휘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불협화음이 생기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국민 캠프부터 상황실장을 그만두고 아예 출근도 하지 않고 자기 주변에 같이 그야말로 중앙선대위에서 일할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런 입장인데 무슨 윤핵관이 되겠습니까?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는 오늘 저녁 차별금지법 제정을 촉구하는 문화제에 참석할 예정이고 안철수 국민의당 대선 후보는 부산 자갈치시장에서 선대위 현장회의를 개최하는 등 이틀째 부산 민심을 공략했습니다. 국회방송 김동길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이어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도 부동산 감세 카드를 꺼냈습니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세액 부담을 우려해서 부동산 관련 세금을 줄이겠다는 건데 내년도 공시지가 반영 여부와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유예와 관련해서는 두 후보의 입장은 비슷하게 수렴하는 양상입니다. 임채원 기자입니다. 급등한 부동산 가격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도 인상되면서 내년도 단독주택 공시가 상승률은 7.36%로 3년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내년 3월에 발표될 아파트 공시가도 올해보다 크게 상승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자 여야 대선 후보들은 부동산세 부담을 줄이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공시가격이 오르면 공시가격을 근거로 산정되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 부담도 늘어나기 때문인데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모두 보유세 산정 시 내년 공시가를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두 후보의 차이점은 이 후보는 올해 2021년 공시가를, 윤 후보는 2020년 지난해 공시가를 적용하겠다는 겁니다. 이와 함께 윤석열 후보는 공정시장 가액 비율을 인하하고 종부세와 재산세 통합을 추진하는 등 강도 높은 감세 정책을 공약했고 민주당과 정부는 이재명 후보의 제안에 따라 1세대 1주택자 보유세 부담 완화를 위한 보완책을 검토해 내년 3월에 발표합니다. 다주택자가 주택을 처분할 때 기본 세율의 최대 30%의 세율이 더해지는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에 대한 두 후보의 입장도 큰 차이가 없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1년 유예를, 윤석열 후보는 2년 유예를 제안했는데 다주택자의 양도세 부담을 낮춰 주택 매각을 촉진시키자는 취지입니다. 다만 이 후보는 6개월 안에 처분하는 경우만 중과를 면제해주자는 조건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정책 일관성을 이유로 양도세 중과 유예를 강하게 반대하고 있어 현 정부 임기 내 추진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국회방송 임천입니다. 더불어민주당 현근택 선대위 대변인이 국민의힘이 공개한 이재명 대선 후보와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호주 출장 사진에 대해서 원본을 공개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현 대변인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사진에서 이재명 후보와 유동규 씨, 김문기 씨가 클로즈업돼 있다며 전체 사진 중 일부만 확대한 건 악마의 편집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사회자가 11일 동안 11명이 출장을 갔는데 서로 모를 수 있냐고 묻자 현 대변인은 공적으로 가는 경우 업무로 움직인다며 산하기관 공무원과 성남시 공무원의 경우 다를 수 있다고 답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김기현 원내대표와 김도읍 정책위 의장을 비롯한 소속 의원 21명의 통신 기록을 조회한 정황이 추가로 파악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들 국회의원 대다수는 공수처뿐만 아니라 검찰이나 경찰에서 통신 기록을 조회한 사실도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공수처는 논란을 빚게 돼 매우 유감이라며 수사에 필요한 적법한 절차라도 헌법상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할 소지가 없는지 점검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서울 흑석동 상가 투기 의혹으로 고발된 김희겸 열린민주당 의원을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 의원이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흑석동 상가를 매입했거나 대출 관련 절차를 위반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자유연대 등 시민단체들은 김 의원이 청와대 대변인이었던 2018년 서울 흑석동 상가 건물을 사들일 때 직무 관련 정보를 이용해 거래했다며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네, 이번 시간은 매주 금요일 한 주간의 여론 추이를 핵심만 짚어서 분석해보는 뉴스엔 주간 리서치 시간입니다. 오늘도 배종찬 인사이트K 연구소장 자리했습니다. 소장님 어서 오십시오.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네, 그러네. 오늘 크리스마스 이브 날인데요. 네. 역시 그 예측불허의 이제 대선판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네. 오늘도 KSOI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조사와 전국지표조사 NBS 두 가지 이제 조사 결과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그 KSOI의 여론조사 결과는 역전이 됐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처음으로 이제 골든 크로스에 성공한 그런 결과가 나왔고 두 조사 모두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가 나왔는데 특히 이재명 후보에 비해서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이 더 떨어진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네요. 윤석열 후보가 더 큰 폭으로 하락했습니다. 역시 지난주에 분석을 해드린 대로 가족 리스크입니다. 배우자 리스크가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컸다라고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대진표가 결정되고 난 이후에 실시된 같은 조사기관의 조사에서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를 앞서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40.3%, 윤석열 후보가 37.4%인데 이재명 후보는 직전 조사와 비교해보면 하락하기는 했습니다. 그렇지만 0.3%포인트인데 윤석열 후보는 더 큰 폭이었고요. 추세를 보는 것이 중요한데 직전 조사에서 42%, 40%대를 유지했던 윤 후보의 지지율이 37.4%, 4.6%포인트나 하락을 했습니다. 이걸 한 달 동안의 최근 추이에서 처음으로 40% 아래인데요. 이 조사는 이준석 대표와의 투 스톤즈 갈등은 반영이 안 된 것이거든요. 지난주 금요일, 토요일이기 때문에 다분히 김건희 배우자 리스크가 반영된 영향, 타격으로 보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NBS 조사 결과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지지율부터 살펴보면은 이재명 35, 윤석열 29가 나왔는데요. 이 조사도 우리가 매주 기준으로 해서 분석을 해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간 리서치에서 분석하는 두 개의 조사가 모두 오차 범위 내이기는 하지만 이재명 후보가 앞서는 결과는 처음입니다. 그만큼 배우자 리스크가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이재명 후보는 35%, 이재명 후보도 내려가긴 내려갔습니다. 3%포인트.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이 조사는 수요일까지 실시된 조사이기 때문에 월요일부터 불거져서 화요일 보직을 사퇴하고 상임위원장직을 사퇴한 이준석 대표의 갈등까지도 수요일까지 반영된 조사 결과입니다. 7%포인트 직전 조사 대비 윤 후보의 지지율은 빠졌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그 박근혜 대통령 사면 소식을 제외하면 최근에 이제 모든 이슈가 다 반영된 그런 결과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추세를 보면 더 확연하게 보실 수 있는데 MBS 조사 지난주에는 발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주 만의 결과인데 2주 만의 결과를 보시면 줄곧 30%대 중반에서 내려오지 않았던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입니다. 35, 34, 36. 그런데 이번 조사는 29%입니다. 그러니까 7%포인트가 빠졌다는 것은 20% 앞자리가 달라졌다는 것은 배우자 리스크 플러스 이준석 리스크까지 포함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 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오늘 사면 발표가 있었거든요. 이 사면까지 포함된다면 역시 사람과 관련된 리스크가 윤석열 후보에게는
가장 클 수밖에 없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네. 김건희, 이준석, 박근혜 세 사람의 이 사람과 관련된 리스크 이 부분을 윤석열 후보가 얼마나 해소할 수 있을지가 관건입니다. 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과 관련한 이제 그 반영은 다음 주 또 결과를 그렇죠. 살펴보기로 네. 하고 일단은 그 윤석열 후보가 두 가지 조사에서 KSOI는 처음으로 30%대의 지지율 그리고 NBS 조사에서는 처음으로 20%대의 네. 지지율 역시 이게 하락폭이 두드러진다는 이제 그 결과를 저희가 여실히 이제 볼 수가 있었고 그렇습니다. 3주 전부터 이 배우자 리스크가 불거졌었거든요. 네. 그 당시에는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과 관련된 혐의는 네. 불거지기 전인데 부각되기 전인데 그때도 우리 시간을 통해서 빨리 해소하는 게 낫습니다. 빨리 해소해야 지지율에 더 긍정적일 수 있다. 왜? 해소가 되기 때문에 이런 분석을 해드렸는데 길어지니까 지지율에 부담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번에 그 정치 이념 성향별 지지율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네. 보수, 중도, 진보층이 각각 어느 후보를 더 지지하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서 주목할 부분은 특히 이제 중도층이 되겠죠? 그렇습니다. 네. 중도, 이 이념의 중간에 있는 바로 중도. 이번 대선에서는 자기 지지층, 보수는 윤석열 후보, 진보는 이재명 후보. 우리 그래프에서도 그대로 두 개 조사 모두 극명하게 보수와 진보는 나눠졌다. 이 두 개가 나눠지기 때문에 네. 이번 대선을 뭐라고 그럽니까? 5글자 프레임 전쟁. 그런데 이 팽팽한 진영 간 대결 구도 속에서 두 후보가 유력 후보가 반드시 잡아야 되는 지지층은 중도입니다. 네. 바로 중간인데 이 중도는 아직 마음을 결정하지 않았습니다. KSO의 조사를 보면은 중도에서 오차 범위 내지만 이재명 후보보다는 윤석열 후보가 앞서는 조사. 여기도 오차를 범위를 벗어났네요. 플러스 그렇습니다. 마이너스 3.1이니까 네.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결과로 플러스 마이너스 3.1% 포인트일 때는 우리 시청자분들께 참고로 전달드리면 네. 위아래로 플러스 마이너스가 3.1이니까 6.2% 포인트까지가 오차 범위 내가 되고 네. 정치 성향으로 중도라고 했을 때는 샘플 수가 더 줄어들기 지금 때문에 6.7%의 차이니까 그렇죠. 오차 샘플 범위를 수가- 살짝 벗어난 걸로. 네, 샘플 수가 줄어들었기 때문에 네. 이건 우리가 오차 범위를 해석하는데 좀 주의를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샘플 수를 네네. 고려를 해야 된다. 자, 알겠습니다. 중도에서 보면은 네. 대체로 이제 뭐 오차 범위 내 수준이라고 보시는 게 낫겠죠. 샘플 수가 적으니까요. 자, 네. 중도에서는 31대 23으로 오차 범위 내 수준일 겁니다. 샘플 수가 작으니까요. 네.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윤석열 후보보다는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 한쪽은 윤 후보, 한쪽은 이재명 후보이기 때문에 네. 우리가 다른 걸 다 떠나서 중도는 아직 표심이 결정되지 않았다. MZ세대도 마찬가지고 여성 유권자도 방금 잠시 뒤에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분석해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유권자층이 되는 것이죠. 네, 그야말로 이제 중원 공략이 중요한 이번 대선판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게 용어의 정리에 탁월하시네요. 중원 공략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제 성별 지지율 살펴보겠습니다. 남녀 그 조사 기관을 불문하고 이재명 후보가 더 앞서고 있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제 특기할 거는 여성보다는 남성 지지율이 더 크게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고 있는 그 양상이네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이번 대선은 이익 투표, 그러니까 이념이 아니라 어떤 후보가 나에게 이익을 줄 것이냐가 중요한 투표 기준이 되는 유권자층이 MZ세대도 있고 여성도 있고 중도층도 여성이 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최근까지도 KSOI 조사를 보더라도 네. 직전 조사, 직전 조사까지도 윤석열 후보가 대체로 여성에서 앞서는 추세를 보였는데 이번 조사를 보면 팽팽해졌습니다. 네. KSO 조사를 보더라도 이재명 후보 36.7%, 윤석열 후보 35.6%. 그러니까 추세상으로 앞서가던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팽팽해졌다. MBS 조사를 보면은 이재명 후보 33%, 윤석열 후보 29%로 큰 차이는 아니지만 네. 이재명 후보가 수치상 앞서는 결과. 그러니까 중요한 M 여성, MZ 세대 여성, M 여중, 중도층 중에서 이 여성 유권자도 팽팽해졌다. 윤석열 후보가 앞서가던 추세에서 배우자 리스크가 역시 가장 큰 영향, 타격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그동안 그 남성 지지율 추이는 어느 후보가 더 유리했었습니까? 대체적으로 남성에서는 예. 뭐 이재명 후보, 윤석열 후보가 사실 뭐 한쪽이 계속해서
앞서는 그런 세가 유지된 것은 아니거든요. 네. 근데 중요한 건 남녀를 구분할 때 남성보다는 여성이 더 중요한 거죠. 네. 20대는 남성과 여성의 표심도 차이가 있는 것이고 더 이익투표 성향이 강한 데다가 이 한 달, 두 달여 전만 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윤석열 후보가 계속 앞서가던 추세가 여성 유권자층에서 유지됐는데 이것이 최근 들어서 김건희 배우자 리스크와 관련해서 주춤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네. 다음 한 주간의 그 지지율 그 판세의 현재로서 변수라고 하면은 역시 그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되겠네요. 그렇죠. 다음 주에는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 그리고 사면의 정치적인 영향. 네. 그러니까 지금 이거 이석기 전 통진당 의원도 있고 한명숙 전 총리 복권도 있거든요. 물론 각각의 영향은 다릅니다. 특히 가장 중요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이 윤석열 후보, 이재명 후보의 지지율에 어떤 영향을 줄지가 가장 주목할 부분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뉴스엔 주간 리서치의 배종찬 인사이트 K 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강하락의 정치톡 시간입니다. 12월 24일 시선을 집중시킨 정치 뉴스 만나보시죠. 첫 번째 정치톡은 공익을 위한 정가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과 당원을 상대로 이재명 대선 후보의 자서전 인간 이재명을 추천하며 릴레이 이재명 바로 알기 캠페인을 공개 제안했던 송영길 대표가 이번엔 이 후보의 과거 전과를 언급해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이 후보는 공무원 자격 사칭, 도로교통법 위반, 특수공무집행 방해, 공직선거법 위반 등 4건의 전과 기록이 있는데요. 송 대표는 이 전과를 하나씩 언급하면서 모두 공익을 위해서 뛰다가 생긴 것이라고 밝혀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음주는 물론 잘못했지만 음주도 제보자 얘기를 들으러 뛰어가다가 급히 간 마음이 했다는데 이 분당 파크비유 사건을 조사하기 위해서 방송사 PD랑 한번 같이 논의했다. PD가 검사를 사칭했는데 옆에 있었다는 이유로 공범자로 몰렸던 게 지하철 여관에서 명함 나눠줬다고 걸렸다는 게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재명의 삶은 이렇게 서민과 아픈 곳에 억강부약의 정신으로 함께 해왔습니다. 송영길 대표의 이 후보 전가 이력 엄호에 대해 국민의힘은 즉각 여당 대표의 망언이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김성범 선대위 상근 부대변인은 집권 여당 대표가 급하면 음주운전해도 된다고 주장을 하는 것이냐라며 선거의 격을 떨어뜨리는 송 대표는 대표직을 내려놓고 국민께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왔는데요. 김종민 의원은 어떤 전과든지 독립운동을 하거나 민주화운동을 한 전과가 아니면 전과를 옹호하거나 그것을 비호하는 건 맞지 않다며 아무리 의도가 좋았다고 해도 전과를 옹호해선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송영길 대표, 이 후보가 살아온 삶을 소개하며 그의 전과 배경을 설명했는데요. 모두가 공익을 위해 뛰다가 생긴 것이라는 송 대표 평가, 과연 유권자들은 어떻게 판단할까요? 이어서 두 번째 정치톡은 윤핵관 이어서 이핵관입니다.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측 핵심 관계자, 즉 윤핵관 논란으로 내용이 휩싸인 가운데 이번엔 이핵관, 이준석 핵심 관계자 의혹을 놓고 이 대표와 상임공보특보인 김용남 전 의원의 설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 시작은 김 전 의원이 이핵관 의혹을 제기하면서부터인데요. 김 전 의원은 어제 한 라디오에 출연해 이준석 당대표가 된 이후 없던 자리를 만들고 그 자리에 이 대표와 가까운 사람들을 앉혀서 급여를 지급하고 있다며 이건 누가 봐도 이핵관이라고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자 이 대표 곧바로 이 발언은 거짓이라면서 김 전 의원에게 사과를 요구한 데 이어 당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 대표는 전임 당대표들과 달리 자신은 단 2명을 채용했고 특히 당비를 절약하고자 관용차를 마다하고 직접 개인 차량을 운전하고 있다며 이렇게 돈을 아껴 토론 배틀하고 정책 공모전을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두 사람의 설전은 계속해서 이어졌는데요. 김 전 의원, 당대표가 내부 총질 좀 그만하라는 취지로 얘기했더니 발끈한다고 맞받아쳤고 이 대표 역시 또 멀리 안 간다, 윤리에 가서 설명하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어 김 전 의원 끝까지 물러서지 않은 채
뭘 가지고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는 건지 모르겠다며 사과할 의향이 없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그 내용 직접 들어보시죠. 아니 뭘 갖고 사과를 하라는 거예요? 제가 사실은 사실대로 얘기한 것뿐이고 그리고 사과를 한다면 무책임하고 가벼운 처신으로 당원들과 지지자들을 실망시키고 지금 정권 교체의 열망에 찬물을 끼얹고 있는 이준석 대표가 공개 사과를 해야지. 제가 뭐 틀린 얘기한 게 뭐가 있나요? 이해관을 둘러싼 이 대표와 김 전 의원의 감정 싸움에 윤석열 선대위 내부에선 양측 모두 자중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대선을 70여일 앞두고 다시 불거진 선대위의 불협화음. 내년 대선 표심엔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지금까지 강하랑의 정치톡이었습니다. 네, 이번 순서는 청년 정치인의 시각으로 정치권 이슈를 분석하고 토론해보는 뉴스엔 청년 맞습니다. 남다른 관점으로 날카롭고 뜨거운 토론을 펼쳐주실 두 분,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성탄절 전날에 던져진 박근혜 전 대통령 깜짝 사면 카드로 정치권이 종일 이제 술렁였는데 한명수 전 국무총리는 이제 복권이 됐고 이명박 전 대통령은 이제 빠졌습니다. 사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박용훈 위원장님. 네, 오늘 아침에 깜짝 발표가 있었는데요.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이런 결정을 하시기까지 굉장히 고뇌의 시간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면서 우리 당의 후보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박근혜 대통령 사면은 이미 결정된 사안이고 박근혜 대통령 본인의 사죄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또 국민 대통합을 실현하기 위한 대통령의 결단은 저희가 존중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이게 만약 다음 정권으로 넘어갔을 때 굉장히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께서 임기 말에 좀 결단을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당 공식 입장은 기본적으로 환영한다는 입장인데 저는 그 문재인 대통령의 그 저의를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말인 건 뭐냐면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을 차별해서 누구는 사면시키고 누구는 사면시키지 않을 논리적인 그 어떤 근거는 없어 보입니다. 일단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이명박 전 대통령이나 또 굉장히 무거운 죄질인 것은 사실이고 뭐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있었다고 이야기하지만 기본적으로 특별사면과 관련돼서는 뭐 건강상의 이유가 그 요건은 아니거든요. 오히려 형 집행정지를 통해서 건강상의 이유라고 한다 그러면 형 집행정지를 통해서 얼마든지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이렇게 하는데 굳이 특별 사면으로서 박근혜 대통령을 사면한 이유에 대해서는 사실 잘 모르겠고 무엇보다도 그런 게 있습니다. 이제 그 문재인 정부 처음 2017년 출범하던 때에 문재인 대통령께서 사면권과 관련돼서 최대한 자제를 말씀하시면서 부패 범죄에 대해서는 사면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셨거든요. 네. 그 전까지도 사실 부패 범죄라고 볼 수 있는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수수 같은 것들은, 그러니까 정치자금법 수수에 대해서는 이거는 부패 범죄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우회를 했지만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제3자 뇌물로서 애초에 뇌물에 해당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논리적인 그 본인께서 말씀하셨던 내용과 정면 배치되는 내용이기 때문에 과연 이번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실지 이제 궁금한데 여기에 대해서 왜 사면을 해주셨는지에 대해서 국민들에게 충분한 해명을 하지 않은 상황이시기 때문에 저는 뭐 사면 자체는 환영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의 충분한 그 해명과 소명이 있어야 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좀 덧붙여 말씀드리자면 이명박 전 대통령의 경우에는 780일 정도밖에 수감이 되지 않으셨어요. 본인께서 저지른 비리가 뇌물을 160억 원을 수령하셨고요. 횡령이 350억으로 굉장히 무겁습니다. 반면에 박근혜 대통령은 5년 정도 이렇게 구속이 되시면서 꽤 충분한 기간,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이 2039년인가요? 2039년까지 온전히 수감되리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많이 없으실 거예요. 그런 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건강으로 굉장히 위중하다는 판단,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국민들께서 아직 납득을 못 하시고 계실 것 같아요.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개인이 비리를 통해서 개인의 이익을 취한 게 아니라 단체를 도와주고 그 제3자 뇌물죄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것 때문에 국민의 법 감정 자체가 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글쎄요, 저는 조금 납득하기는 어려운 부분이요. 뭐 일단 아까 말씀드렸듯이 사면에 관련돼서는 저희가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그 말씀하신 내용대로 한다 그러면 국정농단과 그다음에 금전을 수수한 죄 이렇게 비교했을 때 국정농단이 조금 더 가벼운 죄라고 말씀하신 거거든요. 실제로 형기를 보면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24년 정도가 됩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한 16년인가 17년인가 그렇거든요. 행교에서도 좀 상당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사실 그런 말씀을 하시기에는 이명박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의 어떤 뭐 사면의 차별 여부를 두기에는 좀 빈약한 근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오히려 국민적 공감대가 있어야지 사면을 해주겠다라고 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올해 초의 입장과는 사뭇 굉장히 다른 것. 그러니까 갑자기 우리가 특별한 이벤트가 없었는데 국민적 공감대가 언제 생겼는지 사실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거든요. 그런 면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이에 대해서 국민들께 아마 설명할 필요가 있다. 특히 촛불혁명을 위시해서 등장한 정부 아니겠습니까? 문재인 정부가. 혁명의 대상을 지금 말하자면 사면을 시킨 것인데 그러면은 촛불 정부를 자임하는 문재인 정부에서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국민들한테 납득을 시킬 필요가 분명히 있는 것이죠. 알겠습니다. 사면에 대한 두 분의 평가는 이제 여기까지 이제 듣기로 하고요. 사면 소식이 이제 처음 전해졌을 때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에게는 전달이 되지 않았던 사전에 이제 교감이 없었던 것 같은데 최근에 그 충돌했던 그 청와대와 이재명 후보 간의 이제 부동산 뭐 감세 문제를 포함한 최근에 이제 그 소원했던 그런 관계가 영향을 미친 건지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일단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고요. 청와대와 집권 여당 그리고 후보 간의 갈등설은 저는 실체는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의례적으로 정권 말이 되면은 후보와 여당 그리고 정부와의 사이가 매끈할 수는 또 없는 노릇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의례적인 일이고 대통령께서는 참모와도 논의를 안 하셨다고 해요. 네. 그럼 당과 후보와 논의하지 않는 것도 당연하고 대통령님의 의중을 제가 정확히는 알지는 못하겠으나 부담을 주지 않으려는 것은 좀 확실해 보입니다. 네. 모든 참모하고 한 게 아니다라고 이제 그 정도로 워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네. 참모 중에서 또 교감을 한 그렇죠. 참모가 또 있겠죠? 알겠습니다. 네, 또 청와대 측에서는 건강상의 이유 그리고 국민 통합이란 이유를 액면 그대로 받아들여달라는 입장이지만 대서를 코앞에 둔 시점이라서 의구심 어린 시선도 고개를 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박 전 대통령 사면 카드에 따른 득실 어느 쪽이 더 크다고 보시는지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글쎄요, 저는 이건 득실과 관련돼서는 큰 영향은 못 미칠 거고 생각합니다. 대선 전국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큰 이벤트는 아니지만은. 근데 이 국민 통합을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면하셨다고 하는데 그거는 사실 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벌써 우리 박 위원장이랑 저랑 의견이 갈리고 저희 국민의힘 내에서도 의견이 지금 다 갈리고 있거든요. 지금 벌써 이거 가지고 사면이 옳았네 그랬네라고 벌써 싸우고 있고 민주당 내에서도 사실 지금 이 사면이 부적절하다고 하는 여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심지어 범진보 진영이라고 하는 모든 정당들에서도 다들 입장이 다 다른 상황인데 도대체 그럼 무슨 국민 통합을 위해서 이 사면을 결단하셨는지 사실 저는 거긴 잘 모르겠고요. 지금은 사실 여야의 후보가 너무 다른 이슈들로 격돌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면 자체가 어떤 지지층의 분열이라든지 아니면 이걸 가지고 갈등이 비춰진다든지 갈라치가 된다든지 이건 아니라고 봅니다. 다만 이 충분한 납득이 없이 사실상의 국민 분열을 야기할 수 있는 이런 사면 조치에 대해서는 청와대 입장이 분명히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단순히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뿐만이 아니라 한명숙 전 총리에 대한 복권, 이석기 전 의원에 대한 사면, 여러 가지 가석방이죠. 여기에 대해서 그렇다 할 해명을 전혀 안 내놓고 있는 그게 이제 제일 큰 문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야당에는 좀 더 불리하게 작용할 것 같다는 해석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지금 이거 가지고 갈등이 있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 갈등이 사실 민주당한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예컨대 이제 열린민주당의 공식적인 입장들을 제가 알기로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서 유감을 계속 표시하고 있는 상황이고 심지어 이제 정의당 내에서는 완고하게 반대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애초에 진보 진영 내에서도 의견이 많이 갈리고 있어서 이것이 국민의힘에 유리하다, 민주당에 유리하다 이렇게 판단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단순히 득실을 따질 일은 아니라고 보고요.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일은 저는 5년 전부터 계속
정치적으로 그리고 법적으로 끝난 사안이라고 봅니다. 이미 심판을 받으셨고 형이 확정되셨잖아요. 그 5년 기간 동안 그 지지자분들 그리고 정당 안에서의 그 변화들을 봤을 때 이미 끝난 사안이기 때문에 지지자의 뭐 결합이나 뭐 갈등이나 이런 것들은 좀 최소한으로 작용할 거라고 보고요. 민주당 안에서도 사실 박근혜 사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분들, 아닌 분들 있기 때문에 이게 단순히 득실을 따질 일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득실에 뭐 따질 뭐 일이고 아니고 이제 여부를 떠나서 다음 주 그 여론이 또 이제 반영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때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그 내란 선동죄로 징역 9년을 확정을 받고 수감이 됐던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의원이 만기 출소 1년을 앞두고 오늘 이제 가석방 됐는데 여기에 대한 또 두 분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용훈 위원장님. 네, 일단 이석기 전 국회의원이죠. 이분 같은 경우에는 9년 8개월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지금 8년 3개월 정도 복역을 했고요. 우리 법상으로 가석방 조건은 3분의 1 이상 형기를 이렇게 수행하는 걸로 나와 있는데 실제로는 3분의 2 이상 이렇게 수행을 하면은 큰 뭐 차이가 없으면 이렇게 가석방을 해준다고 합니다. 또 박근혜 대통령을 우리 대통령께서 사면을 하셨기 때문에 또 보수 측 인사만 온전히 사면할 수 없는 노릇이거든요. 또 이석기 의원은 사면이 아닌 가석방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활동은 또 어렵습니다. 또한 이분이 가석방이기 때문에 또 보호 감찰은 당연히 수반되기 때문에 네. 과연 뭐 박근혜 대통령만 사면하는 게 옳은지 아니면 뭐 여야를 통틀어서 모든 진영에 있는 정치를 하시는 분이 사면이 되고 가석방 되는지는 아마 국민 여러분들께서 다 좀 공평하게 봐주시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이게 통상의 수감자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그러니까 법리적으로는 형기의 3분의 1 정도가 채워지면 가석방 요건이 갖춰지는 것이고 대개는 한 3분의 2 정도가 지나면 가석방을 시켜줄 수가 있게 되는 건데 통상의 범죄자 같은 경우에는 납득이 되는데요. 이석기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노무현 정부 때도 한번 사면이 됐고 복권까지 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도 굉장히 이례적이라 그랬거든요. 사실 이제 그러니까 재심 때 확정 판결이 있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바로 사면이 됐어요. 그 2년 뒤에 바로 복권이 돼가지고 사실 당시에도 굉장히 의아했고 그 복권이 되면서 그 다음에 바로 국회의원에 당선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노무현 정부 때 사면 받았던 그 당시의 범죄가 반국가단체 결성과 관련된 범죄였거든요. 근데 본인이 국회의원이 되고 나서도 거의 유사한 범죄를 내란 선동과 관련된 굉장히 중죄를 지금 저질렀었는데 이런 범죄인에 대해서 사실은 가석방을 한다는 것 자체가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내용은 일반적인 범죄에 대해서는 통용이 되는 것이지만은 이렇게 비슷한 범죄로 2번 수감이 된 사람에게 가석방을 한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이게 내란 선동이기 때문에 대한민국 그 어떤 이 판결 역사상 처음 있었던 사건이거든요. 그럼 그만큼 굉장히 무거운 사건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하필 이 시점에 가석방을 한 이유가 뭔지 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네,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와 이낙연 전 대표 선대위 출범식 이후 51일 만인 어제 본격적으로 두 손을 잡았는데요. 양측의 앙금을 걷어내고 시너지를 낼 수 있을까요? 영상 보고 오겠습니다. 네, 제가 이미 자리 잡았습니다. 너무 예산이 많아서 대통령이 많이 좀 뽑아주십시오. 예, 좀 이따 넉넉히 얘기하고. 네, 네. 존경하는 이낙연 전 대표님께서 이제는 본격적으로 필요한 조직에 직접 참여하시고 제가 부족한 점이 많은데 우리 대표님께서 많이 채워주실 걸로 생각이 됩니다. 민주당의 승리를 위해서 이재명 후보와 제가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때로는 후보나 당과 결이 조금 다른 얘기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 해주셔서
네, 이낙연 전 대표 등판이 마지막 퍼즐 완성이라고 할 수 있겠죠. 더욱이 집안 싸움 중인 국민의힘과 대비가 되면서 두 사람의 단일 대우 효과가 더욱더 극대화가 됐는데요. 하지만 앞서서 나왔듯이 두 사람의 결합이 이재명 후보 비토를 완전히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입니다. 전망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일부 잠재워지는 면이 있겠지만 사실 지금 뭐 어떤 지지층의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은 어떤 후보 개인에 대한 호불호를 넘어서 사실 대장동 이슈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과 관련돼서 민주당 지지층 내에서도 지지를 못하는 상황이 있는 거거든요. 사실 그런 면에 있어서는 두 분 간의 결합이 사실 일정 부분 결합의 어떤 이미지들을 연출할 수 있겠지만은 결정적으로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지 못하게 되는 여러 가지 법적 의혹들 이런 것들이 결국 이재명 후보를 지지하게 만들지 못하는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기 때문에 저는 아직까지는 넘어야 될 산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낙연 대표께서는 그동안 비공개적으로 지지자분들을 만나고 의원들을 만나면서 설득의 과정을 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게 공개로 전환됐다 이 차이밖에 없다고 생각하고요. 이낙연 대표님께서 아무래도 호남에서 많은 지지자분들께 지지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분께서 대선 선거운동 기간에 호남을 좀 중점적으로 맡으면 지지자분들도 좀 마음에서 좀 얼어있는 그런 것들이 풀리지 않을까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금 PNR에서 프라임경제 의뢰로 조사한 것에 따르면 윤석열 후보 지지자는 36.1%가 후보 교체를 원하고 있고 이재명 후보는 15.6% 원하고 있는 걸로 나오고 있거든요. 우리보다는 국민의힘이 더 갈등이 심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장동 이슈 관련해서 이제 또 질문을 드리면 그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유한기 전 본부장에 이어서 이제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차장이 이제 또 극단적 선택을 했는데 그 김문기 씨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이분 존재에 대해서 이제 몰랐다라고 이제 발언을 최근에 했는데 좀 약간 또 바뀌었습니다. 대장동 사태 전에는 인지를 못했다 이렇게 이제 워딩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영원 위원장님. 김문기 1차장인가 이분 같은 경우에는 출장을 같이 간 사진까지 이렇게 공개됐잖아요. 네. 이재명 후보가 누군지는 인지하고 계셨을 것 같아요. 다만 그때 출장을 한 11명 정도 갔고 도시공사와 공무원들 총합해서 성남에 한 2,000분 정도 계시기 때문에 정확히 본인이 이분이 어떤 업무를 하고 사적으로 아는 사이는 아니다라고 말씀하신 걸로 파악하고 있고 저는 대장동 관련해서 돈이 오간 그 출처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민주당 인사나 그 출신들이 50억, 100억을 이렇게 받은 건 아니거든요. 모두가 국민의힘 출신이거나 검찰 출신의 분들이 50억, 100억을 이렇게 뇌물의 성격으로 수령했는데 지금 그 실무자를 조사할 게 아니고 저는 그 돈을 받은 분들에 대한 수사가 먼저 선행되어야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네. 몰랐다라는 것이 사실 납득하기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이 돼요. 9박 10일이고 11명이 갔던 말하자면 출장이기 때문에 사실 이걸 몰랐다라고 했을 때 그걸 납득하는 국민들은 거의 없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되고 근데 이제 몰랐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말이 조금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정치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냐면 2010년에 당시 이제 김태호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하게 된 결정적인 계기가 당시 모 인사를 내가 일면식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알고 보니까 같이 찍은 사진이 등장했거든요. 그래서 당시 이제 지적됐던 부분이 어떤 도덕적 결함 이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였냐면 당시에 거짓말을 했다는 거였거든요. 왜 사진까지 찍어놓고서는 일면식이 없다라고 이야기했냐라는 식으로 비판해서 결국 사퇴까지 갔습니다. 그 정도로 후보자가 특히 이제 대통령 후보자가 9박 10일이나 되는 긴 여행을 간 사람을 모른다라고 얘기했다가 말을 바꾼 것은 사실 김태호 당시 이제 국무총리 후보자가 사퇴한 내용에 비춰보면 납득할 수가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마 이제 국민들께서 대부분 판단을 하시겠지만은 이재명 후보가 패턴이 비슷하지 않습니까? 처음에 유동규 전 사장에 대해서도 모른다고 했다 사진이 등장하니까 조금 말을 바꾸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고인이 되신 김 처장 같은 데도 모른다고 했다가 좀 말이 바뀌고 일정한 패턴들이 좀 있기 때문에 저는 후보가 아마 이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해명이 전 적절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야당 측 상황도 보겠습니다.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안팎으로 휘청거리고 있다는 평가가 많은데요. 동시다발적으로 터진 본인, 부인, 장모 그리고 당내 갈등 이런 리스크들로 사면 초과에 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 돌파구가 있을까요?
돌파구는 결국은 이제 후보 본인이 돌파를 하셔야 되겠죠. 그 최근에 이제 그 부인과 관련된 후보자 부인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의혹들에 대해서 국민의힘 차원에서 충분한 사고가 안 이루어졌다는 데에서도 저는 공감을 합니다. 그 국민들께서 대부분 의혹을 가지고 궁금해하시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공당으로서 그리고 대통령 후보, 대통령이 되는 사람으로서 응당해야 되는 일이라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사실 이제 이런 뭐 소위 말하는 본부장 리스크가 있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도 우리가 국민들께 납득될 만한 수준의 해명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네,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대로 본인이 돌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과거에는 뭐 이틀이나 3일 한 번꼴로 실언이나 망언을 했다면은 지금은 뭐 하루에 2-3번꼴로 하시고 계신데 후보가 아직 정제된 단어를 사용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온전히 후보가 책임을 지고 있거든요. 이런 뭐 설명이 필요한 정치는 후보가 극복해야 될 사안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질문 하나 드리고 싶은데요. 이 자리에 또 이해관이 있잖아요. 핵심 관계자가. 네, 윤 후보와 이 대표가 제2의 울산 회동 계획이 있을지 또 앞으로 어떻게 펼쳐질지 한번 전망을 들어보겠습니다. 어제 저녁에도 네. 뭐 회동했다고 하니까 저는 그런 이야기가 없던가요? 저는 핵심 관계자는 아니고 그냥 관계자로 그냥 해주시면 관계자. 좋고요. 뭐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하신 바는 명확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선대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이 없는 한 돌아갈 수 없다. 나는 뭐 그냥 당무에 충실하겠다라는 이야기를 재차 여러 번 했기 때문에 사실 그 조건과 어떤 약속이 완벽하게 관철되고 거기에 대한 후보와 대표 간의 강한 신뢰, 그다음에 선대위와 후보, 그다음에 선대위와 대표 간의 강한 어떤 약속과 합의와 신뢰가 있지 않는 한 당장 그런 울산 회동처럼 비춰지는 이런 합의들은 당분간 없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아마 그 이준석 대표가 요구하는 조건은 간단할 겁니다. 그러니까 선대위, 비대위 선대위를 조금 더 훨씬 더 실무 중심의 가벼운 선대위로 만들어서 메시지라든지 홍보라든지 정책이라든지 하는 것이 일관된 형태로 국민들께 윤석열 후보는 이런 나라를 만들고 싶구나. 국민의힘이 집권을 했을 때 이런 정부가 탄생하겠구나라는 정도의 명확한 인식을 줄 수 있는 수준의 선대위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고 그 약속이 지켜진다 그러면 울산회동 이상의 어떤 극적인 이 화해도 금방 이루어지지 않을까 하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이제 그 청년 마수 마칠 시간인데 오늘이 또 크리스마스 이브인 만큼 청년 정치인은 이런 날 어떻게 시간을 보내시는지 잠깐 20초씩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저는 다시 캠프로 좀 돌아가야 될 것 같고요. 아쉽지만은 그 위에 약속이 있긴 한데 크리스마스 이브에도 우리 정치가 국민 통합이라는 큰 가치 아래서 좀 국민들께 설득하는 정치 좀 이뤘으면 하는 바람에 연설이 아니라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계획은 사실 없어가지고 제가 연설을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 김 의원님은? 네, 저는 이미 들어오기 전에 두 분 빼고 크리스마스 저희 파티를 저희끼리 했기 때문에 네, 이미 한 차례를 했고요. 이후에는 이제 저녁에 맛있는 걸 먹어야 되고 네, 나라 걱정도 좀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만큼은 좀 즐겁고 좀 여유 있는 그런 크리스마스 이브날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그 청년 마수에서는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 사면 소식 그리고 여야 선대위 주요 이슈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박용훈 더불어민주당 전국대학생위원장, 김재섭 전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성탄절인 내일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겠습니다. 내일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4도까지 떨어지겠고요. 찬바람도 강하게 불면서 체감 온도는 영하 22도 안팎까지 떨어지겠습니다. 또 눈 소식도 있는데요.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눈이 내리겠고 특히 강원 영동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폭설이 예보돼 있습니다. 한파와 폭설 대비 철저히 하셔야겠습니다. 네, 오늘 뉴스에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편안한 성탄절 2부 보내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